줌 화면에 너무 안 끼셨는데, 다른 분들이? 되게 많아서 키겠지. 예. 음, 이 뒤에 내용들은 다 파란색에서 나오는 관련된 아키텍처들을 실제로 DDD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DDD가 뜨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마이크로 서비스 때문이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뜨게 된 이유는 도저히 모놀리스로는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대용량 트래픽이나 뭐 대규모 연결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도저히 서버 한 대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서버를 아무리 비싼 거 써도 안 돼. 서버를 나눠야 돼. 게다가 서버만 나눠서는 안 돼. 데이터베이스도 나눌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나눴는데 하나의 서비스처럼 움직이게 만들까? 이러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자. 데이터베이스를 더 적극적으로 나눠보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나눴는데 이왕 나눠진 거 어쩔 수도 없는 거 더 나눠봐. 뭐 이런 거죠. 아예 불로 지져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시작이에요. 결국에는 DB까지 포함해서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분산을 진정으로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아직도 뭐 말이 많아요. 단순히 RDB만 보면요. 여전히 스케일 아웃이라는 게 성립해요. 놀랍죠? 그냥 오라클 엑사바이트 하나 갖다 놓으면 다 해결돼요. 혹시 이런 복잡한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안 써도 그냥 여전히 스케일 아웃이 성립합니다. 저는 소셜 커머스 쪽에 한 회사랑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 회사 꽤 큰 데였거든요. 빅3 중에 하나였는데 걔네도 마이스큐얼 한 대로 덤벼. 두 대긴 했는데 한 대는 그냥 슬라이드뿐인 거고 마스터 한 대로 그냥 덤벼. 요즘 장사 잘 안 되는데 한 군데 있죠, 빨간데. 거긴데 거기도 그 규모 그때 되게 규모 컸거든요. 근데도 마이스큐얼 한 대로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뭐 데이터베이스는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이 발전해도 되는데 SSD 나오고 이러면서 그거 말고 그냥 큰 애들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데이터 용량이 워낙 큰 애들 혹은 쓰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 뭐 이런 애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애들 쓰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소셜 그래프를 다 애들마다 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읽기도 너무 복잡하게 일어나 이런 것들은 DB를 분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 외에도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수많은 메시징 서비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나오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불편해. 왜?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안 되는 게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게 이론적 베이스가 있을까? 하면서 DDD가 다시 뜨게 된 거죠. 그래서 14장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DDD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밥으로 먼저 깐 게 233페이지에 모놀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균형점이 있다 이거죠. 왜? 너무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 231페이지처럼 된다. 너무 잘게 잘라서 커뮤니케이션 복잡성이 너무 올라간다는 거죠. 너무 크면은 어떻게 된다? 너무 크면은 233페이지 그래프가 뭐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 크면은 내부 복잡성이 너무 커지고 그래서 로컬 복잡성이라고 그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을 하나도 안 나누고 있으면 로컬 복잡성이라는 애가 극단적으로 높은데 시스템을 계속 쪼갰으니까 개별 시스템별 로컬 복잡성은 낮아질 거잖아요. 대신에 글로벌 복잡성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복잡성은 시스템 간 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글로벌 복잡성이라는 게 0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 그래프는 잘못됐다. 왜일까요? 윤성님, 이 글로벌 복잡성 그래프가 잘못된 점. 리니어에서? 오케이. 로컬 복잡성은 리니어하게 줄어들어요. 실제로 시스템 분산시키면. 근데 글로벌 복잡성은 리니어하게 줄어들지 않죠. 왜죠? 하나 늘어날 때만 통신 채널은 하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커브는 지수함수지 이렇게 선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득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글로벌 복잡성이 그래프가 로컬 복잡성처럼 선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선형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성공 여부는 뭐냐면 서비스 간 의존성이 선형으로만 복잡해지게 제약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231페이지처럼 되면 끝장인 거고요. 괜히 저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고요. 이 책에서 293페이지에 보면 자기네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통신 채널을 단방향으로 어떻게든 조금만 유지해 보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쪼갰지만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최대한 억제를 해봤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저 그림이. 저 그림이 그런 뜻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그림대로라면, 잘 보세요. 이 그림대로라면 왼쪽 서비스가 오른쪽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오른쪽 서비스는 아래 서비스에 의존하고 아래 서비스는 위에 서비스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단방향 의존성만 있는 그림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의존성이 한 줄만 있는 셈인 거죠. 한 방향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끔 자르지 못한다라면 의존성 그래프는 기하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233페이지처럼 되지 않는다. 굉장히 신경 써서 단방향 의존성을 만들어야 되고 직교성을 가져야 되고 순환 참조가 안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왜 출발했다? 팀끼리 찢어지려고. 니네 팀하고 우리 팀 원수다. 이거 하려고 찢어진 거잖아요. 찢어졌는데 의존성에 대해서 딴 팀과 그 팀 둘 사이에야 뭐 이렇게 찢어지면서 프로토콜 맺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 좋은 팀, 다 사이가 안 좋은 팀인 거잖아. 이 다섯 팀이. 순환 참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직교적으로 안전한지 지가 어떻게 알아. 다 싸우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31페이지는 극단적이지 않다. 제가 본 대부분의 회사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생겼더라. 그냥 큰 서비스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나 이런 식으로 나눠봤어. 스레드 쪽에다 써주세요. 쓰시는 동안에 아무도 안 쓰나? 쓰시는 동안에 저희 회사가 수많은 삽질 끝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라이프 사이클 홀더와 비헤이비어로 나누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저희 물류 도메인이라고 했죠. 저희 회사 물류 도메인을 보면 일단 한 국가 내에서 운송을 해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CJ 택배나 우체국 같은 거죠. 얘네들은 국제 운송 구간을 지나지 않고 한 국가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운송 의뢰를 하기가 쉬워요. 뭐 A에서 B로 가. 이게 운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송장이 붙고 송장을 추적하면 돼. A에서 B로 간지 안 간지는 이 운송한테 송장을 붙여주고 이 송장의 상태를 추적하면 돼. 이 송장이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추적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국제 운송도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보내거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러면 얘네들은 복합운송이라고 그래서 한국 뭐 부산에서 인천까지 국내 운송을 때리고 거기서 세관 통관하고 난리쳐가지고 비행기 타고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다음에 또 거기서 세관 난리치고 싱가포르 안에서 또 국내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 복합 운송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가 너무 어려웠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운송 업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애가 있어. 얘가 구체적으로 무슨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냐면 각각의 비헤이비어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요. 그래서 한국 국내 운송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얘가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얘가 무슨 일을 시키냐면 통관 업무하는 시스템한테 요거 통관하라고 시키고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고 있어. 통관 다 되면 비행기 태워가지고 비행기가 잘 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도 돌려. 이 개별 시스템들이 다 다른 시스템들이야. 저희 그렇게 분리해 버렸거든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들은 이게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전개되는지 몰라요. 모르고 각각 운송하래서 운송하고 비행기 태우래서 비행기 태우고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고요. 근데 업무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방향이 단방향이 되도록 조정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비헤이비어, 즉 액션을 직접 하는 애들은 남을 몰라. 받아들이기만 해. 걔네들이 갑인 거예요. 나를 누가 쓰는, 나한테 운송 의뢰한 놈이 뭐 때문에 의뢰했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운송을 요청하면 나는 운송을 해줄 뿐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또 어떤 놈이 세관 통관 해달라고 그러면 세관 통관만 해주는 거야.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어떤 업무 스케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요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애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운송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시스템도 완전히 분산시킬 수 있게 되고 메시지도 좀 좋아지고 뭐 이랬어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액터와 스케줄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이루는데 성공하고 DB도 나누는데 성공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이거 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5만 이상한 시스템 만들고 그간 얼마 썼는지 몰라. 인건비로 한 10억 원 썼을걸?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 이걸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액션 파트하고 스케줄 파트하고 나눴어요. 고작 그런 정도예요. 그 외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저희도 이 책에 부록에 나온 것처럼 엄청 삽질해서 지금의 아키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뭐 그 전에 만든 건 어떻게 되냐? 다 정지시키거나 버려버리고 지금 구조로 다 바꿔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체가 드러나. 옛날에는 이게 액션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스케줄러였던 거고 어떤 놈은 이놈이 스케줄 형식의 태스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액션하는 놈이었고 뭐 이렇게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다 재배치하고 재개발하고 그러고 있어. 이씨 돈 얼마 쓰는 거야? 미쳤어. 미쳤나?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시간하지만 잘못된 아키나 잘못된 분산 서비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작게 만들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한데 필요한데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인 거죠. 봐도 오늘 너무 마이클 아니 카메라 많이 켜서 얼굴이 안 보여서 토론이 불가능한데? 빨리빨리 끝낼까? 음, 빨리 끝내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236페이지에 가면 복잡성에 대한 문제 말고 변경 비용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놀리스 프로그램도 변경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연결 관계가 복잡한 애들도 의존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져서 변경하기 어려운 건 메일반이다. 그럼 밑에 한가운데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실체는 바로 이거죠. 우리가 노리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실체는 사실은 규모가 아니다. 의존성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서비스와 얼마나 의존성이 없거나 단방향으로 돼 있냐가 해당 서비스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다 보니까 막 개발하는 건 괜찮단 말이야. 그 전체 비용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 말. 그런가? 하긴 뭐 은행권 차세대하면 몇백억씩 깨지고 천억씩 깨지니까 별거 아니진 않지.
근데 유지보수를 못하니까 걔네들은 차세대를 맨날 하잖아.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 유지보수 비용이란 말이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다라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분산된 커다란 지능덩이가 안 되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의 의미가 바로 그거야. 만약에 분산된 커다란 지능덩이가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의 의미는 없다는 거지.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비싼 비용인 변경 비용이 커지니까. 얼마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냐가 얼마나 작게 만드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의존성을 줄일 수 없다면 작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그래프의 의미예요. 작게 만든 녀석의 의존성을 관리할 수 없다라면, 반방향이나 단순한 의존성을 관리할 수 없다라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면 모놀리스를 유지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뜻인 거야. 괜히 돈만 더 들고 인력만 더 빨려 들어갈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안 했었어. 근데 지금은 잘 돼. 훨씬 잘 돼. 개발이 더 빠르고 훨씬 작은 인력을 넣어서 해당 모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개발팀 전체를 밀어넣어서 뭐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명, 한 명 이렇게 배치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한 명, 두 명 앉혀놓고서 야, 이 액션 모듈 만들어 이렇게 그냥 시켜버리고 어떤 놈은 한 놈, 두 놈 앉혀서 그 액션 모듈을 조합해가지고 스케줄러 만들어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 지금 회사는. 그래서 팀이 예전엔 팀이었는데 지금 셀로 굴러가. 기획자 한 명에 개발자 두 명씩 붙여가지고 여러 셀들을 만들어서 굴려. 동시 진행되고 오히려 버그도 없어. 그랬던 제가 원래 모놀리스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저 원래 스택 오버플로우 그 사냥자잖아. 미치 마이크로 서비스 필요 없다. 연락 개발을 잘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하나의 서버 소스로 하나의 서비스 6개의 분산 인스턴스만 갖고 운영되는 거 보셨죠? 스택 오버플로우 아키텍처 없단 말이야. 그냥 그냥 서버 하나로 그냥 간단 말이지. 걔. DB도 하나야, 걔. 그거 간다고.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확실히 조직이 민첩해지긴 했어요. 비용도 훨씬 덜 들고, 굉장히 민첩해.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이 부닥치지 않고 전개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찬양자냐, 그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요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다. 그나마 제가 장표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14장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근데 뒤로 갈수록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잖아. 그럼 이게 계속 헛소리를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워버렸고요. 단지 이 책의 14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238페이지의 그래프예요. 238페이지의 그래프를 보면 마치 마이크로 서비스보다 큰 규모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나오고 이 책의 많은 언급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나와요.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둘은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그 도메인상의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크기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내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도메인 문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236페이지의 그래프예요. 제 느낌엔 그래요. 제가 경험한 거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토론하고 싶은 건데 도메인의 문제보다 의존성 문제가 더 중요해. 안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면 안 돼. 의존성 관리에 실패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잘게 나눴어요. 예를 들면 237페이지처럼 이랬더니 순환 참조 의존성이 생겼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그 끝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도메인보다 의존성이 분리되냐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더 중요해. 의존성 관리에 실패해서 어딘가 서큘러 디펜던시가 생기면 끝장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BDD가 그대로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존성 관리는 어떻게 일어나죠? 기능 분해를 통해서 일어나요. 기능 분해를 분해하고 분해하고 분해하면 의존하지 않는 바닥
액션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도메인에서 찾아낸 바닥 액션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마지막 액션들을 찾아냈어요. 로컬 운송, 수입 신고, 수입 이행, 아니 수출 신고, 수출 이행 신고, 수입 신고, 뭐 이렇게 가장 바닥 액션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물류 이렇게 거대한 그 도메인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바닥 액션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서비스로 분리했거든요. 걔네들 분리한 이유가 조금해서 분리한 게 아니라 걔네가 의존성이 없어서 분리한 거예요. 단방향 의존성 되게 뻔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랬단 말이죠. 저는 오히려 기능 분해를 통해서 의존성이 없는 애를 도출한다면 걔가 크기가 얼마가 됐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능 분해를 아무리 해도 이 덩치는 도저히 분해되지 않아. 예를 들면 보험 상품 추천이라는 그 도메인이 분해가 되지 않아. 보험 상품 추천이라는 건 되게 큰 도메인인데 얘를 분해할 수가 없어. 분해하는 순간 서큘러 디펜던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걔 분해 못하는 거야.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규모인 거야. 보험 상품 추천이라는 규모일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게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나마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어떻게 이거밖에 없어? 뒤로 가면 아는 게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책을 읽어봤을 뿐이에요. 책만 여러 번 읽어봤지. 그리고 240페이지의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죠. 예, 인사이트를 줍니다. 깊이가 깊다는 거는 응집도가 높다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가로가 길다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방대하다는 뜻인 거죠. 그럼 최악은 여기 있는 CRM 같은 녀석이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240페이지에 있는 CRM 보면 넓잖아요. 넓은데 그냥 넓은 게 아니라 가로로도 넓고 깊이도 깊어요. 이 얘기는 방대한 기능을 어렵게 구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최악의 모듈인 거죠. 좋은 모듈은 커미션이겠죠, 당연히. 좁고 깊게. 그러면 기능이 응집도가 굉장히 높고 근데 커버하는 분야는 되게 제한적이야. 라는 뜻이잖아. 고도화되어 있는 응집성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도 커미션이 제일 좋은 모듈인 거지. 관리하기가 제일 쉬운 녀석인 거지. 도메인 변화가 일어나면 딱 거기만 일어날 테고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다 응집도 높게 모여 있다는 얘기죠. 최악은 CRM이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뻔하지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커미션처럼 쪼개는 요령이 바로 기능 분해라고 보고 있어요. 분해할 수 없는 기능 분해라고 보고 있어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디스틸레이션이 아니었어. 우리가 보기엔 기능 분해야. 기능 분해를 해야지만 외주나 사스를 쓸 수가 있어. 심지어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거 핵심 도메인 뭐 일반 도메인, 지원 도메인 있었잖아요. 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디스틸레이션 하는 걸로는 일부 하위 도메인을 외주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사스는 기능으로 제공된단 말이야. 우리가 분류하는 지원 도메인이나 일반 도메인으로 사스가 제공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스라는 건 기능으로 제공돼요. 기능 분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결제라는 기능으로 분리해서 이 결제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결제라는 기능을 분해해야지만 스트라이프를 쓸 수 있다니까. 지원 도메인의 결제가 기능으로서의 결제하고 같아요? 아니야. 기능으로서의 결제는 스트라이프를 쓰면 그만이지만 우리 지원 도메인 혹은 일반 하위 도메인에 있는 결제는 우리 ERP에도 보고해야 되고 분석 레포트에도 보고해야 되고 월 정산 시스템에도 보고하는 거잖아. 우리 도메인 상에서의 일반 하위 도메인 결제는 단순히 은행권한테 돈만 처리하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해해서는 외주를 줄 수 없다고. 완전 기능 분해를 해야지만 사스를 쓰거나 외주를 줄 수 있어. 아니,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분해는 큰 의미가 없었어. 저희한테는. 실제로 디스틸레이션 형식으로 분해했던 것 같아. 지난 2년간 계피 봤던 것 같아. 피똥 쌌던 것 같아. 한 10억 나는 것 같은데. 11억? 12억 정도 날린 것 같은데. 주한 현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아. 디스틸레이션 직거래를 하다가 진짜 망할 뻔했다니까. 기능 분해를 한 다음에 회사가 살 것 같아. 올해부터 기능 분해를 했거든요. 순식간에 개발돼. 순식간에 대체되고. 당연히 외주도 쉽게 쓰지. 그랬다. 재활용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게
240페이지에 있는 저 세로로 긴 박스, 저게 더 좁아도 돼. 저희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쟤를 계속 세로로 잘라. 젓가락이 될 때까지 잘라. 이게 저의 결론이야. 젓가락을 만들자. 그러면 그 젓가락은 외주를 쓸 수 있어요. 그 젓가락은 사스가 있어요. 이걸 젓가락으로 나눈다면 무조건 사스가 있어요. 진짜 무조건 있어. 이거 젓가락 나누면 무조건 있거든. 그게 저희 결론이에요. 오픈 호스트 서비스나 충돌 방지 계층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저희는 어떤 기능은요, 아예 ACL만 위해서 존재해요. 아까 제가 로컬 운송이라는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컬 운송은 A에서 B로 한 국가 내에서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얘한테 왜 다 모으냐면 얘가 ACL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비스에는 진짜 운송을 처리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CJ 택배 API로부터 송장 연동을 해주고요. 우체국 택배 API로부터 송장 연동을 해주고 카카오티 퀵으로부터 송장 연동을 해주는 기능이 다 그 국내 운송이라는 모듈에 모여 있어. 즉 ACL 덩어리야, 걔는. ACL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걔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 책에 있는 정도가 아니야. 이 책에 242페이지에는 ACL이 다운스트림 바운디드 컨텍스트 앞에 있는데 아니야. 우리 경험으로는 어떤 애는 그냥 ACL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 따로 만들었어. 얘한테 끊임없이 외부 어댑터를 달려고. 이 일이 되게 흔하게 일어나요. 저희가 창고에 입고할 때 쇼핑몰에 오더 때문에 입고가 되거든요. 쇼핑몰에 고객 주문했으니까 우리한테 입고가 된단 말이지, 그 물건이. 왜냐하면 이게 더 설명하자면요. 쇼핑몰에서 각 고객님들의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주문하면요. 고객 창고에 출고가 되겠죠. 그 물건 배송해야 되니까. 고객 창고에 출고되면 저희 창고로 입고가 돼요. 저희가 해외로 발송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이 우리한테 입고할 걸 어떻게 알고 있죠? 고객의 쇼핑몰의 주문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걔네 출고를 몰라도. 그러니까 오만 쇼핑몰에 오더를 긁어오는 시스템이 필요해. 쇼피파이에서도 긁어와야 되고, 어? 네이버 샵에서도 긁어와야 되고, 쇼피에서도 긁어와야 되고, 라자다에서도 긁어와야 돼. 그 고객의 오더를 긁어와야지만 우리 창고에 뭐가 들어올지 안단 말이야. 이것도 똑같아. 아까 CJ 택배한테 택배 보내고 뭐 이거 하는 어댑터층을 만든 것처럼 쇼핑몰에서 긁어오기 위한 그 API 연동만 하기 위해서 얘가 또 필요해. 물류 추적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사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해운사도 수도 없이 많고. 우리 비행기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수많은 항공사의 조회 API를 다 연동해주는 ACL 전용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또 서비스로 또 존재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ACL도 충분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상이에요. 어댑터 레이어가 이렇게 만만치 않아. 개빡세게 생겼어. 기능 분해해야겠다는 생각 어떻게 했냐고요? 유종님? 어떻게 하게? 기능 분해를 안 하고 디스틸레이션을 했는데 진짜 망할 뻔했다니까. 뭐 되는 게 없어. 쓰이는 서비스가 없어. 다 몽상의 산물이고 유지 보수도 안 될 뿐더러 운용하려고 그러면 도메인에서 딴지를 거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시스템을 그냥 다 걸어퍼야 되고 다 갈아엎는 일이 중복적으로 일어나. 우리 모든 시스템에서. 기능 분해 이후에는 고객이 지랄하면요. 딱 거기에 맞는 그 기능에 가서 그것만 수정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수정돼 있어. 훨씬 낫더라고. 살 것 같아. 이제는 고객이 갑자기 어제까지는 CJ 택배 쓰다가 오늘부터는 우체국 쓰고 싶대. 네, 그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이거 끝이야. 되거든. 이제는 돼. 저희 아시아나로 보낼 건데요. 네, 아시아나로 해드릴게요. 그냥 이러면 돼.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지. 우리 뭐 대교 관세사 쓰는데 이번부터 대교 관세사 안 쓰고 A 카고사 쓸 건데요. 네, A 카고사로 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면 굉장히 상세한 기능으로 분해한 서비스로 바꿔버렸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을 담당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업무 툴. 이게 주로 고객이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고객은 복합적인 요청을 저희한테 하는데 복합적인 요청을 여러 액터들의 라이프 사이클로 변환해 버려. 그래서 저희는요. 스프링 스케줄
그 애노테이션 스케줄 있잖아. 엄청 써. 왜냐하면 외부 서비스를 많이 연동하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어야 돼. 계속 찔러봐야 돼.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해서 이때부터 5분마다 찔러보다가 오케이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번 일이 뭐 이틀 있다 일어날 거야. 그럼 이틀 이후부터 발동하면 또 걔가 5분마다 돌다가 뭐 3일 있다가 또 5분마다 돌다가 뭐 이런 스케줄이 엄청 많아. 맨 다 그렇게 돼 있어. 다 남의 서비스 갖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API 시장에서 푸시해주는 애들은 돈 많은 MS처럼 뭐 GitHub 웹훅 이런 거 해주는 애들은 돈 많은 애들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조회밖에 안 되죠. 조회밖에 안 되는데. 그 우리 쪽 스케줄러가 돌면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걔네들 그 바운드 정책에 맞춰서 뭐 1분에 한 번밖에 쿼리 못해 이런 거 맞춰서 스케줄 돌려가지고 제가 말했죠. 세상에 푸시란 없다. 모든 건 풀푸시다. 그렇죠? 풀 땡겨서 푸시를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느끼기에는 푸시인데 우리는 풀 땡기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크로 서비스는 최근에 들어서 저희는 디스틸레이션으로는 진짜 개똥 쌀 뻔했, 피똥 쌀 뻔했고요. 기능 분해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아직 확정적으로 제가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전반기 산출물 대비 인건비를 생각해 보면 와 말도 안 돼. 효율이 인건비를 세이브한 거 산출물 대비 계산해 보면 저희는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오늘 근무 시간 동안에 뭐 2시간은 A 프로젝트 쓰고 3시간은 B 프로젝트 쓰고 이렇게 보고하고 가거든요. 하루 동안에 어떤 프로젝트 몇 시간 썼는지 보고하고 가요. 그러면 각 직원 연봉이 C급으로 계산돼 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총 지금 얼마를 빨아먹었어. 이 프로젝트는 얼마를 빨아먹었어가 실시간 나와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생산성이 다 나오거든요. 이거 개발하는데 돈 얼마 들었는지 맨날 추적이 돼요. 같은 결과물로 제가 평가해 보면 작년 대비 30%도 안 들어. 개발비가. 진짜로. 30%도 안 드는 것 같아. 추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10억 드는 거 한 3억에 만드는 기분? 그런 느낌이. 진작 이렇게 할 것 같아. 3년 동안 대박 났을 때. 아까워 죽겠네. 이게 다 부덕한 저의 잘못입니다. 역시 사람은 돈 써서 배우는 게 최고지. 한 10억 태우니까 배우더라고. 귀종님 말에 답변. 10억 태우니까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긴 10억 태우고 나니까 배웠어. 여기 부도표에 똑같이 나오잖아. 이 새끼들도 말은 안 했지만 15억 정도 태웠던 것 같은데 제가 딱 느낌 보기에는 이 새끼들 경험담 부도표에 지 경험담 보니까 한 15억 태웠겠던데. 오너끼리는 대충 인건비 계산이 되니까 특히 한 15억 태웠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저도 한 10억 태워서 알게 됐어. 마이크로 서비스는 돈 많이 잡아먹는다. 그리고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쉽게 믿지 말아라. 회사마다 다 틀리고 도메인 다 틀리다. 주한 거기서도 퇴근할 때 그 구글 폼 보이나? 여기서요? 안 보이니? 아니 살짝 캡처해가지고 보여줄까 했을 때. 아, 진짜로 여기 궁금해하죠. 비용 노출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죠. 정말로 되니까 퇴근할 때 구글 폼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면 되니까. 자 다음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 아씨 저만 떠드네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다 나름 다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해봤을 텐데 왜 아무도 경험담을 얘기 안 해주지?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를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되지? 이거는 더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저만 안 해보지 않았을 텐데. 일단 것으로 구경해 볼까요?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 해봤다. 나 이거 만들어봤어. 없잖아. 없다고. 수석이네는 해봤을까? 수석 니네 있어?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로 돼 있는 거?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는 아니에요. 이벤트를 주고받을 뿐이지.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는요, 심하게는 스프링에서 스프링 이벤트만 쓰는 애들이야. 순수론자들도 있어. 미친놈들이 스프링 이벤트만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서비스 전체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배웠던 이벤트 소싱이라든지 혹은 애그리게이트의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든지 바운드 컨텍스트로 구축되어 있는 각각 시스템들이 서로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죠. 제 수석 얘기 듣고도 잘 모르겠는데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벤트만 쓰면 되는 거야? 우리 AWS, STS 쓰면 이벤트 주도 설계인 거야? 뭐 어디까지를 카프카의 메시지만 던지고 어떤 놈이 그 카프카 메시지를 가져갈 수만 있으면 이벤트 주도 설계인 거야? 뭐 어떤 거야? 내가 안 만들어봤으니까 모르겠어. 실제로 저희가 대용량 창고 온도 데이터라든지 운행 GPS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는 우리 FRM이라는 수집기한테 데이터를 동기적으로 쏘기도 하고 S3에다가 로그로 던지면 우리가 S3를 정기적으로 읽어드려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이씨, 이런 뭐 이벤트 주도 설계냐? 뭐 어디까지가 이벤트 주도 설계인가? 스프링 이벤트도 가끔씩 쓰지. 안 그래도 우리는 워낙 기능 분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API 통신을 해. 그 백엔드 서버가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다 API 서버 통신을 해서 움직여. 아니, 그러면 이게 이벤트 주도 설계인가? 어디부터가 이벤트 주도 설계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요즘 솔루션에 저 수석이가 얘기한 카프카 메시지 중간에 쓰거나 뭐 아니 STS든 뭐든 이벤트 중계 안 한 서비스가 어딨어. 하긴 한다고. 어디까지를 아키텍처에 반영해야지 이벤트 주도 설계인 거지? 즉, 저는 이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쓴 솔루션의 일부는 쓰잖아요. 쓰는데, 이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지 이벤트 주도 설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책에 나와 있는 극단적인 예에서는, 즉, 뭐 256페이지 뭐 이런 이거 CRM하고 얘 주고받는 이 여러 가지들은 극단적인 이벤트 주도 설계 맞잖아요. 아예 통신 이벤트밖에 없어. 그리고 이벤트만 수신했지, 이 책에서 설명한 대로라면 마케팅과 광고 최적화와 리포팅은 CRM 서비스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게 정상일 거야. 왜냐하면 이벤트를 수신해서 지가 가져갔을 뿐이지 CRM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관심 없어야 되니까. 진짜 이벤트 주도 설계라면. 물론 실패했죠. 왜? 마케팅하고 광고 최적화가 동시에 CRM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 CRM 데이터의 이벤트가 마케팅과 광고 최적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벤트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어. 즉, 마케팅이 요구해도 CRM이 너덜너덜해질 거고, 광고 최적화가 요구해도 CRM이 너덜너덜해질 거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벤트 주도 설계하는 의미가 없죠. 이벤트 주도 설계는 뭐죠? CRM이 당당하게 남들 쌩까고 난 이런 이벤트 발급할 건데 하고 신경을 끊어야지 이벤트 주도 설계 아니야? 이 사례가 나온 것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이벤트 주도 설계의 사례야? 너무 내 생각하고 안 맞아. 이벤트 주도 설계라면 이 시스템에서 이 화살표는 다 없어져야 돼. 그냥 이벤트 CRM은 어딘가에 이벤트를 계속 발급하고 있고 이벤트 스토어에서부터 마케팅이나 광고 최적화가 이벤트 뒤져서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는 식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묘사대로라면 아니 뭐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 이 정도만 하면 다 이벤트 주도 설계인가? 아니 이 정도 메시지 연동은 다 하지 않나? 맞다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의 고전 아저씨 마티농이 또 여기도 또 등장해가지고 이벤트를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블로그에 출처를 막 써놨죠. 어디 있냐면 247페이지 제일 밑에 주석을 보면은 마틴 파울로 아저씨가 지 블로그에서 이벤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다는 근거를 대고 있죠. 야, 누구는 블로그에 글만 써도 근거로 등장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벤트는 알림, 상태 전송, 도메인 이벤트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252페이지에 세 가지 예제를 보여줬어요.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하나씩 해보죠. 노티피케이션의 입장에서는 디테일 이게 가장 당당한 이벤트인 거죠. 새끼야, 나 이벤트 발급했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던가. 이게 끝이야. 이게 알람이라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당당해야지 알람인 거지?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디테일도 주지 말지 왜?
어차피 여기 아이디 있잖아. 126A7B61이라고. 모르겠어. 어디까지 당당해야지 알람인지를 잘 모르겠어. 여기다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10별자가 하나가 아니라 10별자 3개 이상의 복합적인 이벤트면 어떻게 하는데? 완전히 모르겠다. 어디까지를 감춰야 되는 건지. 10별자라는 거 그럼 엔티티만 발급할 수 있는 거야? 부요 이벤트는 발급 못해? 부요 이벤트는 발급한 순간 여기 값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게 알람 메시지를 볼 때 제가 잘 모르겠는지. 게다가 이 알람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퍼슨 아이디하고 디테일이 나오는데요. 퍼슨 아이디는 값이잖아. 이 이벤트가 무슨 건지는 저 타입에만 기술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저렇게 타입 한 줄로 이게 기술할 수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상태 메시지는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특정 엔티티의 상태가 계속 발급되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매핑할 수 있는 퍼슨 아이디에다 그 상태를 발급받는 것만큼 쌓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RDB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RDB의 트랜잭션 로그로부터 원래 데이터베이스 복원이 대부분 돼요. DB2도 그렇고요. 사이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는 MS SQL이나 사이베이스도 이게 되고요. 오라클도 물론 되고요. 트랜잭션 로그만 있어도 테이블이 완전히 복원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맨날 하던 짓이니까 이해가 돼. MySQL은 되냐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MyISM이 이 로그 방식으로 쌓여져 있잖아. 걔는 대충 파일에다 써. 뭐 이노디비만 있으면 될 수도 있겠다. 이노디비도 근데 일부 안 될걸? 그지 같다. MySQL한테 복원을 바라지 말아라. MySQL은 DB체로 백업받는 거야. MySQL 확실한 백업은 DB체로 DB 파일을 백업받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전통의 RDB들은요. 트랜잭션 로그만 백업받아도 돼요. 걔를 DB한테 주면 걔가 싹 하고 테이블 복원해. 이거는 뭐 맨날 경험하는 거니까 알 수 있어. 오케이. 좋아. 포스트그레 SQL은 연구해 보니까 로그로부터 완전 복원되더라. 좋은 녀석이었어. 트랜잭션 로그로부터 완전히 테이블이 복원되더라고요. 그지 같은 MySQL. 아, 씨. MySQL 커넥션 푸좀 좀 어떻게 해봐. 씨. 언제까지 우리가 MySQL 프록시를 맨날 달고 살아야 돼. 해봐. 포스트그레는 그냥 100개씩 된다고 씨 우리 오이사님 얘기하시던데 좀 어떻게 해봐. 저런 건데요. 지금 왼쪽이 잘려져 있잖아요. 왼쪽이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프로젝트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쭉 리스트로 밑에 뜨거든요. 거기에다 시간 체크하고 가요. 저 시간 체크한 거, 저 직원의 저 시간 체크한 게 그 당시 그 직원의 연봉의 시급으로 나눠진 계산이 돼가지고 프로젝트 비용으로 계속 추가가 돼요. 저 전 직원이 다 퇴근 전에 저거 하거든요. 근데 저게 무서운 게 기획팀, 개발팀 할 거 없이 다 저걸 체크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 비용이 얼마 빨리 들어갔고 개발 비용이 얼마 빨리 들어갔고 팀마다 얼마가 비용이 빨리 들어가는지 다 나와요. 저는 주로 저런 걸 보고 있죠. 저거 구글 폼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모아. 우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다 해결해. 지라 뭐 이런 거 안 써. 왜? 무거워 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획팀 애들이 쓰기에는 구글 독스가 훨씬 더 쉽잖아. 오늘 올 알바가 쓰기도 쉽고. 저는 툴 어려운 거 안 쓰고 웬만하면 구글 독스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냐? 아니죠. 자기가 속한 셀이 어떤 성과를 냈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보상을 받기 때문이지. 우리는 연봉 협상을 1년에도 몇 번씩이나 하거든. 프로젝트 성과가 좋으면.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메인 이벤트인데요. 도메인 이벤트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쵸? 도메인 이벤트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발급한다?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가게에 전에 제가 도메인 이벤트 얘기할 때 예로 들었던 게 조용호 님이 예로 들어줬던 건데 뱀이네. 스토어가 있는데 스토어에 메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뉴에는 옵션 그룹이 있고 옵션이 있고. 근데 메뉴, 옵션 그룹, 옵션은 에그리게이트 안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불변식 때문에. 기억나시죠?
메뉴는 하나 이상의 옵션 그룹을 가져야 되는데 옵션 그룹 중에 하나는 기본 옵션 그룹이어야 되고 옵션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옵션은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는데 기본 옵션 그룹인 경우에는 옵션 그룹 옵션 중에 무조건 가격이 0이 아닌 옵션이 있어야 돼. 이게 불변식인데 이 불변식에 따르면 메뉴, 옵션 그룹, 옵션은 한 세트로 트랜잭션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에그리게이트를 그걸 묶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스토어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메뉴를 갖고 있는지는 트랜잭셔널하게 묶지 않고 메뉴에서 옵션 그룹이나 옵션을 조정할 때마다 도메인 이벤트를 발급해. 뭐라고? 메뉴 카운트, 옵션 그룹 카운트. 이 이벤트를 발급해서 누구한테? 누가 수신한다? 스토어가 수신해서 스토어의 메뉴 카운트를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로 갱신해도 별 문제 없다는 거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메인 이벤트는 처음부터 어떻게 생겼다? 제 예에 따르면 메뉴 카운트라는 값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 그 스토어에게 발급하는 이벤트가. 애당초 목적이 있단 말이야. 어떤 목적?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를 만족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급한단 말이지. 무작위적인 메시지를 발급하거나 이벤트 소스처럼 상태 변경을 발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트랜지셔널 컨시스턴시 대신에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를 발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메인 이벤트는 당연히 구분돼요. 제가 어려운 건 노티피케이션인 거야. 어디까지 노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즉, 제가 보기에는 노티가 존재하지 않아. 도메인 이벤트하고 상태갱신 이벤트, 즉 이벤트 소싱용 이벤트하고 도메인 이벤트가 존재하는 것 같단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렇죠? 저희 회사 7시간 근무예요. 10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뭐 이렇고요. 그래서 이벤트 소싱에 음, SEO 말이 어려운데 이벤트를 날린 쪽에서 리턴을 안 받아도 되면 노티 아닐까요? 아까 말했지만 메뉴 에그리게이트에서 옵션이나 옵션 그룹이 바뀔 때마다 메뉴 카운트라는 이벤트를 날린 다음에 응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벤트는 일방적으로 스토어가 수신해서 스토어에 있는 메뉴 카운트를 바꿀 뿐인데 왜? 이벤트는 뭐다? 도메인 이벤트에서 이벤트는 책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과거형, 팩트야. 내가 이 이벤트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벤트 발급 시점이 사실로 굳어야 돼. 그 왜 예약 문제 얘기했잖아. 이게 사실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 발급 순간이 이미 사실이야. 확정 순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 응답을. 걔가 응답을 하든 말든 이건 다 끝난 일이란 말이지. 그럼 뭐만 할 수 있다? 보상만 할 수 있어. 야야야 너 그거 발급된 거 아는데 그거 취소 좀 해줘라고 다른 커맨드를 받아가지고 보상적인 카운터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야. 제가 그래서 커맨드 패턴은 언두 리드 구현한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언두 리드의 정체는 뭐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카운터 액션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취소된 게 아니라 카운터 액션만 일으킬 수 있어. 그 패턴이 뭐다? 사가 패턴이었잖아. 그랬다고. 이게 쓱 하고 그냥 도도 교과서처럼 제가 이거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키텍처 레벨이 많고 아키텍처 이전에 아키텍처를 짜야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도도 교과서처럼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랑 대화해 보면 되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도메인 주도 설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메인으로 바라보시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하시고 에그리게이트만 하나 찾아도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가장 노력해야 될 건 뭐다?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에 강박한 점을 갖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도메인 팀에 물어보면 그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한테 큰 문제 없다고 그런다. 그럼 나눠라 잽싸게. 그거였잖아요. 이벤트 주소 설계 한마디로 제가 장표를 갖다 버린 이유.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이벤트 주소 설계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저도 여러분들이 스레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줄 줄 알았어. 왜냐면 다들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제가 줄줄 떠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건 약간 그랬어. 다들 부분적으로 경험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16장으로 갑니다. 약간 기다려볼까? 스레드에 뭐 올라오나? 다들 손이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 카메라에. 마이크로 서비스도 뭐든 뭐 얘기해줄 생각이 없나 봐. 그래도 저희 회사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는 재밌었죠. 이거는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딱 이 얘기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야. 제가 10억 이상 태워가지고 실제 올해부터 도입해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어서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그거 신나가지고 내가 장표 만들고 있었잖아. 장표 신나게 쓰다가 15장 가니까 좌절해가지고 지운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모르네? 이러고 지웠어.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도 비슷해요. 16장은요, 여기 되게 좋은 관점이 나오죠. 여러분도 이 관점은 반드시 익혀셔야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비즈니스로 사용되고 애널리시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OLTP와 OLAP, OLTP는 보통 OLTP라고 그러는데요. 업계에서 지금 260페이지, 16 데이터 메시 거기 첫 번째 문단에 OLTP는 보통 OLTP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OLAP는 올랩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OLTP는 왜 OLTP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쓰는 목적이 비즈니스 목적이기 때문에 OLTP라고 따로 언급 안 해요. 그냥 올랩, 야 니네 올랩 있냐? 이거만 물어보지 OLTP냐라고 물어보잖아. OLTP는 무조건 있으니까. 무조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OLTP라는 용어는 생소한 거예요. 올랩이라는 용어는 들어봤는데. 저희 회사 조그맣잖아요. 조그마니까. 조그마해도 3년 동안 15억 탄 것 같은데. 20억은 쓴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아직 투자금 안 받았잖아. 제 돈으로 운영하자. 주머니에 돈이 있어. 그래서 26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쓰고 있는 복합적인 RDB의 구조가 나옵니다. 왜 복잡한 FK와 PK의 관계들이 있을까요?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음, 요즘 JPA도 많이 쓰고 이러니까 테이블은 그냥 JP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로직은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 SP 짜다니 어느 시절의 얘기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 SP가 있는 것까지는 구닥다리라고 치는데 DB에 정교한 FK나 PK가 안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정합성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힙한 스타트업들이 소셜 서비스를 하거나 뭐 메시지 위주의 뭐 슬랙이나 이렇게 메시지 위주의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약한 구조의 RDB 혹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줘도 괜찮은 RDB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많은 비즈니스 필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믿지 않아요. 누굴 믿냐면 RDB를 믿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망가지고 개발자가 잘못해도 절대로 정합성이 깨진 데이터를 받아주지 않는 마지막 보루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빡빡하게 걸어요. 역정교화 안 해. 안 해. 그냥 미친 듯이 FK, PK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왜?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데이터베이스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정합성을 지키려고. 저희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미친 듯이 정합성을 지키려고 무지막지하게 걸었어. 역정교화 하나도 안 해.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지. 요즘은 약간 변했지만 저희도 얼마 전까지 계속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요 많은 도메인에 이게 적용돼 있어요. 무지하게 빡빡하게 적용돼 있어요. 꼼짝 못하게. 절대로 정합성이 깨진 애가 들어올 수 없어. 뭐 이렇게. 그런데 제 경험은 뭐는 있냐면 저는 올랩은 해봤어요. 이씨, 올랩 언제 해봤어? 2006년, 2006년에 해본 것 같은데? MS SQL로 납품해봤는데 MS SQL 올랩 제품이 내포돼 있거든요. 그때 딱 이 플레이크 구조의 테이블로 납품해 본 적이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그 언제적 얘기를 내가 팔아먹어야 돼. 모른다고.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 플레이크 데이터베이스는 해봤으니까. 26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6-2에 PK 하나에 FK만 짠득 잡힌 놈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팩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팩트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용 데이터베이스랑 아예 다르게 생겼어요. 팩트가 계속 쌓여. 그럼 팩트를 어떻게 분리했다? 최대한 잘게 분해해요. 잘게 분해합니다.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멀티 디멘전 테이블인 거예요. 여러 차원으로 분해를 해, 데이터를. 근데 여기서 차원이 뭐냐면 테이블이야. 이거를 다시 263페이지에서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형으로 정규화 테이블 넣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가운데 있는 팩트 테이블이 다 FK를 잡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 테이블을 다 얘가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둘러싸고 있는 5개 테이블의 PK가 여기 FK로 잡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산산히 분해해 가지고 각 개별 테이블에 넣어줘요. 그리고 이 각 개별 테이블은 전혀 다르게 공유돼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dim 에이전트가 2번 사용되거나 4번 사용되는 동안에 커스터머는 한 번만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걸 그래서 디멘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레코드가 동시에 똑같이 자라나지 않아. 자라나지 않아. 어떤 애는 레코드가 이미 200개인데 위에 있는 디멘전 테이블은 레코드가 20개밖에 없고 뭐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조립한 게 262페이지에 두 번째 있는 그 표예요. 팩트 테이블이야. 이 팩트 테이블 가만히 보시면요. 시간 30분마다 한 번씩 이 팩트 레코드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각 디멘전으로 나눠가지고 디멘전에 저장하면서 각 PK들을 FK들로 잡은 거죠.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저장을 한 거야, 처음부터. 저장을 이렇게 잘게 분해해서 했단 말이지. 그래야지 우리가 복잡한 조인으로 여러 차원들을 여러 가지 조합 방법으로 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합 방법이 이 팩트 테이블일 뿐인 거야. 그래서 팩트라고 부르는 거야.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이 팩트 테이블에 있는 조합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차원으로 분해한 이유는 이 조립은 팩트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단면으로 분해해가지고 예를 들면 dim 에이전트 테이블에 있는 롤을 기반으로 역으로 조인을 걸어가지고 그 차원으로 막 살펴보는 거야. dim 데이트에 뭐랑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팩트 테이블은 기본 연결 테이블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발생한 사건 순으로 연결해 줬을 뿐인 거지 실제 분석은 시간의 순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 사건 순으로 분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마트 가면은 돼지고기 옆에 와인 붙어 있잖아. 그 와인 왜 했어? 돼지고기 많이 사간 놈이 와인 사갔다고 해야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다 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원래 이 올랩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단 말이지. 뭐와 뭐와의 연관관계를 여러 차원으로 분해해가지고 조인 때려봤더니 이때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네? 여러분들 SQL 쓰면서 한 번도 에버리지하고 썸 외에는 써본 적 없잖아. 통계함수. 편차함수 써봤어요? 올랩 안 쓴데 그런 거 왜 쓰겠어? 근데 올랩 쓰면 온통 그룹 바이 한 다음에 편차함수만 때린다고. 표준 편차 얼마 나왔고 얘는 이 상관관계 좋네 나쁘네 뭐 맨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석 모델은 디멘전을 계속 확장시켜서 265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좀 느낌이 왔죠? 아까의 첫 번째 디멘전 분해에도 다시 또 FK를 잔뜩 잡으면 또 거기 디멘전을 또 분해할 수가 있죠.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플레이크 모양으로 자꾸 퍼져나가니까 플레이크 테이블 형태라고 그래요. 얘가 무슨 특별한 DB가 있는 게 아니에요. RDB로 만드는데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문법이 제공되지. 쉐이핑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다차원 데이터는 말하자면 내포된 제이슨하고 비슷한 구조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팩트를 보면 그 안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필드가 나올 거란 말이지. 제이슨으로 생각하면 배열을 내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애에 들어갈 때 또 배열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내포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해. 그래서 SQL에는 지원되지 않지만 MS SQL에 올랩 툴로 들어가면 쉐입이라는 문법이 제공된단 말이지. 그 내포되어 있는 테이블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옛날 얘기다. 몰라도 돼요. 안 써. 써가 요즘도 올랩을 쓰는 데들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다 옛날 얘기야. 나 요즘 올랩을 쓰는 데를 본 적이 없어. 응. 이거 올랩 몰라도 돼. 그냥 잊어버려. 그게 내 이게 현타 온 거야. 이거 쓰다가.
쓰지도 않은 걸 내가 뭐해. 이 책을 또 뭐하러 다루고 있는 거야. 원래 아무도 안 쓴다. 플레이크 테이블 아무도 안 써. 요즘은 심지어 GPT나 빅데이터 밀어넣고 그냥 GPT한테 물어보면 돼. 걔는 올랩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언어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GPT 뗄감이다. 열심히 뗄감만 넣어주면 됩니다. 생각은 GPT가 합니다. 우린 뗄감이야. 우린 GPT한테 데이터만 주면 돼. 저게 차이점이에요. 수석이가 얘기한 대로 빅쿼리에 다 때려박았는데 옛날엔 빅쿼리에 때려박고 데이터 분석가라는 애들이 SQL로 어떻게든 스파크 같은 거 돌려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저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GPT가 해. 그것만 달라졌어. 다음에 GPT가 해. GPT야 우리 이런 거 모았다. 혹시 너 이런 거 도출할 수 있니? 그럼 GPT가 해. 그게 달라졌어. 나머지들은 데이터 레이크. 지금 SI 업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들이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아직 GPT도 LLM도 얘네들 몸값을 못 이겨요. 보통 한 달에 2천 정도 받는 것 같던데? 현재 업계 시세가? 한 명한테?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는데 실무 뛰었던 애들, SI 쪽에서 쓰는 애들 보면 한 달 몸값이 2천에서 2,500 정도 하던데? 그럼 한 5달 뛰면 1억 받고 뭐 이러던데? 딱 그 정도 시세예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중순까지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 실무 구축 몰라. 아무튼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어. 한참 회사들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다들 큰 회사들이 데이터 레이크 발주를 엄청 내. 데이터 레이크는 뭐다? 하둡이다. 그냥 큰 똥이다.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봤자 쓰레기통인데 왜 열심히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데이터 레이크 자체는 별게 아닌데요. 지금 269페이지에 있는 변환기 요거가 이제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는 애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이거 솔루션 있어요. 솔루션 쓰는 거 때문에 돈 받는 건데. 아니야, 수석아. SF 컨설턴트 되게 어려워. 데이터 레이크는 자격증도 없고 해봤어요. 그러면 2천 줘. 해봤는데요. 가져가면 2천 줘. 얘가 짱이다. 데이터 레이크야. 한 여러분들이 데이터 레이크 관심 가져서 작년 초부터 했다? 올해 말 내년 중순까지만 했다? 진짜 아파트 하나 살지도 몰라. 경력 많이 된 팀장급 애들은 월에 5천도 받던데? 미쳤어. 데이터 레이크 시장 지금 내가 보기엔 미쳤어. 데이터 레이크 해야 된다. 허무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SI는 어떤 거 꽂히면 걔가 갑자기 몸값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요, 잘 모르겠어.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다는 게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책은 읽었지. 데이터베이스라는 책은 읽었어. 시간 진짜로 본 적은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책은 그렇고요. 여러분은 추천할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 되게 좋아요. 약간 고전인데 자바 코드로 돼 있거든요. 이 책 되게 좋아요. 뭐 DDD나 이런 걸 다루진 않지만 데이터를 다루고 캐시 레이어를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아니 뭐 DDD는 아니고 도메인 다루긴 하지. 되게 실무적이에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리나 이런 게 아니야. 자바 코드로 데이터 레이어를 대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짤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떤 구조를 짜는 게 좋지? 뭐 이런 거. 좋아, 이 책. 추천하는 책이야. 한 번은 읽어보시는 게 좋아. 아니, 재밌어. 코드로 돼 있어. 이 뜬구름 얘기 하나도 없어. 다 개별 패턴을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되게 구체적인 코드 나와. 그런가? 이거 오래된 책이지. 여러분들 저하고 패친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간 나오면 대부분 사잖아요. 왜 신간을 사냐? 출판사들이 재고 보유를 안 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온라인 서점의 절판이잖아요. 출판사도 차이가 없어요. 걔네들 2,000부 찍고 더 이상 안 찍어. 재고 안 갖고 있어. 절판이면 절판이야 그냥. 그 책 없는 거야 세상에.
아, 좀 출간될 때 괜찮다 싶은 거 제가 사 모아두는 이유가 그 책이 없어질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책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책 나올 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두면 읽겠지. 이러면 사야 돼. 그때밖에 못 사. 시즌 상품이라고 모든 기술서는 시즌 상품이야. 그때밖에 못 사. 그렇습니다. 그나마 에이콘이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에이콘 원래 권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어요. 권 사장님 스타일은 자기가 출간한 모든 재고를 다 갖고 책방에 계속 깔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계셔가지고 에이콘 책은 오랫동안 재고를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음 승계 후계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큰 출판사인 한빛조차도 재고 안 갖고 있어요. 2,000부 찍고 끝입니다. 보통은 1,000부밖에 안 찍어요 요즘. 책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딱 팔리고 나면 없어요. 여기까지로 하고 다 정리할 거고요. 뭐 우리 온라인에서 어차피 떠들 거 아니면 스레드에서 남은 얘기 깊은 얘기 하는 걸로 하고 그 오랫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스터디 참여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DDD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책이 좋았어요. 그 빨간 책, 파란 책은 인간이 읽을 게 아니야. 그거 읽은 제가 대견해. 너무 지루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개꼰대야. 특히 그 파란 책은 아니 빨간 책은 죽음이에요. 파란 책이 에반스가 낫거든요. 빨간 책은 진짜 말투가 장난 아니에요. 무슨 이런 꼰대가 없어.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마 미칠 것 같아. 빨간 책은 저는 전혀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고요. 이 책을 읽으면 하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출석 안 하고 가셔서 결석 조건에 해당되면 역할 뺏기잖아요. 그럼 이 방 다시 못 들어오게 돼요. 아시죠? 마지막에 출석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뒤풀이하게 되면 아니 뒤풀이 할지 말지는 다 총무가 결정하거든요. 몰라. 그러면 이 방에 아마 공지에 나가겠지. 저 사람 마음이라서 저는 뒤풀이에 관여 안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